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독일의 기억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두 작품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은 우선 우리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제목으로는 이제 더 리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거리는, 개략적인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앞서 들어서 이제 알고 있겠지만, 자, 여러분 텍스트 126쪽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그래서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의 이제 미하엘이 이제 한나와 헤어진 이후에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법학도로서 재판 과정을 참관하러 가게 되는데,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한나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좀 많이 놀라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과거 한나와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학업에 열중하려고 하나, 이 미하엘의 생각은 그 한나와의 과거, 여기서 이제 그림들, 독일어로 빌드된 이제 그림들이란 말은 한나와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옛날 추억 속에 잠기고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텍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불타는 교회 옆에 있는 한나를 보았다. 음한 얼굴을 하고 검은 유니폼을 입고 승마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승마 채찍을 휘둘러 눈 속에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장화목을 내리쳤다. 나는 책을 읽게 하는 그녀를 보았다. 해상하는 거죠. 그녀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응급도 하지 않는다. 시간이 다 되면 그녀는 책 읽어주는 여자아이에게 내일 아우슈비츠로 이송될 거라고 알려준다. 이때 이제 수용소 간부로 있을 때도 다른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이제 아마 책 읽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글자를 모르니까. 검은 까까머리에 근시인 허약한 피조물인 책 읽어주는 아이는 울기 시작한다. 한나가 한 손으로 벽을 치자 두 명의 여자아이가 들어온다. 역시 줄무늬 옷을 입은 수감자들이다. 이들은 책 읽어주는 여자아이를 끌어낸다. 나는 한나가 수용소의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수용자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건축 일을 감시하는 것을 본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그녀는 똑같은 엄한 얼굴, 차가운 눈과 가느다란 입술을 하고 있고, 수용자들은 슬슬 기면서 몸을 숙여 일하고 몸을 벽에다 벽 안으로 갖다 대고 벽 안으로 사라지고 싶어 한다. 가끔씩 많은 죄수들이 정렬해 있거나 이리로 저리로 달려가거나 열을 짓거나 행군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한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명령을 내리는데 소리를 지르는 그 얼굴은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으며 그녀는 승마 채찍으로 독려한다. 나는 교회탑이 교회 지붕을 내리치는 것을, 불꽃이 흩날리는 것을 보고 여자들의 절망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나는 다음날 아침 불탄 교회를 본다. 이 그림들과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은 한나가 수용소 간부, 이제 그 강제 수용소 간부로 있을 때의 모습을 미하엘이 상상한 겁니다. 추적한 겁니다.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고 미하엘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 상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해상 장면은 이제 그 한나와 자기와의 해상 장면이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자기의 개인적 추억이죠. 자, 조금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과 더불어 나는 다른 그림들도 보았다. 부엌에서 스타킹을 신고 있는 한나,
욕조 앞에서 수건을 들고 있는 한나, 치마를 휘날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한나, 아버지의 서재에 서 있는 한나, 거울 앞에서 춤추는 한나, 수영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나, 내게 말을 하는 한나, 나를 보고 웃는 한나, 나를 사랑하는 한나. 이게 이제 미하엘의 개인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한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장면이나 그 다른 장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지금 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찍다 보니까 더워서 짧은 옷입니다. 자, 이제 이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미하엘의 모습이고, 한나가 이제 재판 받을 때, 그죠? 그 모습이고, 이제 이건 정인들 같이 그 한나와 그 근무했을 때 정인들의 이제 증언하는 모습이죠. 한나의 절망적인 표정이죠. 자, 뭐 계속 그림만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조금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 속에서 방금 그 인용된 문구들을 봤는데, 이런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이 미하엘의 갈등은 이 수용소의 그림들, 즉 그 집단적 기억이죠. 수용소의 모습들, 아마 유대인들 수용소에서 이랬을 것이다 하는 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미하엘 개인의 어떤 한나와의 추억, 한나와의 그림들, 이 두 기억 사이에서 매개점을 찾지 못합니다. 작품 전체를 볼 때 미하엘이. 그래서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는데, 이 미하엘에게 개인적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 한나의 모습들은 변함없고 생생합니다. 그래서 미하엘이 끔찍한 그 한나의 모습들, 아마 수용소에서 이랬을 것이다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들은 그 자기가 체험했고 체험한 한나와 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하죠. 자기의 기억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하엘이 이 상투적인 이미지들을 자기의 현실 속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수용소로 떠나지만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직접 한번 보고, 자기가 한나가 뭐 수용소에서 이렇게 간부로 일할 때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제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용소로 떠나지만 거기서도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미하엘은 한나의 범죄를 이해하고 동시에 유죄 판결하려고 했지만 둘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미하엘이 이 집단적 기억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기억 간의 어떤 차이, 그 간극을 사실은 충분히 메우지 못하죠. 그래서 미하엘이 이런 끔찍한 집단적 기억에는 마치 자기가 마약을 한 것처럼 혼미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집단적 기억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텍스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128쪽이죠.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텍스트를 읽어볼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수주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내 감정은 마치 마취된 것 같았다. 누가 내게 마취 주사를 주었나? 내 스스로가 주었나? 마취 없이는 참아낼 수 없었을 것이기에. 마취는 재판정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내가 한나를 마치 그녀를 사랑하고 갈구했던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도록 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내 곁에 서 있었고 나를 주시했고 대학에 있는 나를,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지내는 나를 보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하엘이 그 자기를 둘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한나와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그 집단적 기억이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기억들. 이 두 개의 기억 사이에서 이제 방황하죠. 분열되면서 이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집단적 기억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미하일은 그래서 이제 이 집단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의 차이를 막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을 자기가 포기하는데 그 대사가 뒤에 나오죠.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잠깐 볼까요? 전후 세대인 내 세대는 도대체 유대인 말살이라는 끔찍한 정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교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묻는 자는 그 끔찍함을 의문시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만들며 그것을 그저 경악, 수치, 죄의식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하엘의 글쓰기에는 이 한나의 그림들, 한나와의 어떤 기억들, 그런 모습들이 즉 개인적 기억만 남아있게 되고 독일의 과거사라는 그 집단적 기억은 사라집니다. 재판의 희생자로서의 어떤 한나, 재판이 끝난 후에 전달되는 그 한나의 모습, 그죠? 상처 입은 모습, 패배하고 아주 무한히 피곤한 시선, 힘든 모습 이런 것들만 이제 자기한테 남죠. 그래서 그녀의 진실과 그녀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한나, 반성하고 죽음을 택한 한나의 그런 모습만이 전달됩니다. 또 한나는 자신의 죄를 그 누구에게도 묻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또 텍스트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는 말이니까 나는 항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졌어.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거기까지 데려갔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너도 알 거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너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대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로베르트 발제라는 독일의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로운 양심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이 로베르트 발제의 이 문구가 이제 떠오르는데 한나는 자신에 대한 어떤 미하엘의 그 이해를 구하지 않고 미하엘은 또 한나의 침묵을 묵인합니다. 침묵합니다. 미하엘은 다른 자기 그 독일의 전후 세대들이 나치의 과거에 대해서 갖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그들 세대의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작품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미하엘 본인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한나가 저지른 범죄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미하엘의 반성과 애도는 자신이 한나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기 힘든 거죠. 그녀를 또 모른 척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삶에서 쫓아버리는 것,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모든 거죠. 미하엘의 애도도 또 한나의 문맹, 글자를 모르는 거죠. 문맹 때문에 한나 그 어떤 실패한 삶이다. 한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한나에 대한 동정심이 어떤 애처로운 감정이 더 지배적이죠. 그래서 어떤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기억과 같이 연결이 안 되고 개인적 차원으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슐링크의 작품은 다른 독일의 68세대들의 어떤 그 생각과는 좀 차별되고 하지만 나치 범죄에 대한 그 이해를 이 영화에서 이제 작품에서 보면은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른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아스만 같은 경우에 개인적 기억은 관점에 사로잡혀 있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슐링크가 TV 시리즈 홀로코스트나 영화 소피의 선택이나 또 여러분이 아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죠. 리암 주인공 남자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쉰들러 리스트. 그런 문화적 기억들에 대해서 이들이 수용소의 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어떤 기억, 그런 기억과 비교할 때 이 영화 책 읽어주는 남자, 문학 작품으로서는 책 읽어주는 남자고 영화 제목은 리더인데 여기에서는 개인적 기억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의 어떤 집단적 기억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통 비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그 한나의 입장에 대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한나가 문맹이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수용소 간부로 있을 때도 사실은 그 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젊은 여학생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듣고 또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그런 데는 참여 안 하죠. 그냥 자신은 지시하고 이행하고 그 다음에 전달된 내용을 자기가 읽을 줄 모르니까 말로 구술로 전달된 내용만 자기들이 이제 한나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로 한나에게 많이 이제 그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아까 그 장면들이 잠깐만요. 여기 이제 한나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같이 있던 교회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열쇠로 이제 유대인 그 포로들을 열쇠를 열어주고 이제 했을 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어떤 그 재판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한나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한나가 자기가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겼다는 것을 자기가 실토를 하면 되는데 수치심 때문인지 몰라도 한나가 자기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사실은 좀 안타깝고 한나에 대한 그 동정심이 사실 일긴 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독일의 과거사와 관련해서 비평가들이 비판은 이런 개인적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공식적 독일의 과거사 기억에 대해서는 영화든 문학 작품이든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베팀의 내형을 예로 들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이런 과거 기억과 관련된 작품에서 비평가들이 굉장히 호평하고 이런 어떤 작품의 어떤 모범으로 이 작품을 꼽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0쪽입니까? 예, 그게 보면 우베팀의 내형을 예로 들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이 작품은 개인적 기억이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사랑하는 형에 대한 기억이죠. 이 개인적 기억을 부활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가해자인 무장친위 대원이죠.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사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과거 청산과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어떤 방법,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의 사유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기억의 맥락화 이렇게 되어 있죠. 맥락화라는 것은 이 집단적 공식적 기억과 서로 연관시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기억이 그때그때 역사적 사회적 연관성 속으로 같이 연결되고 재해석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스말이 말한 것처럼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이 이렇게 서로 이제 공존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다양한 기억들이 이 작품에 보면은 다양하게 배치가 되고 또 그런 기억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배팀이 어떻게 이런 개인적 기억과 소통적 기억을 변형하여서 새로운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이 우배팀의 서사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우선 우배팀 자신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6살이나 많은 형이죠. 이 형에 대한 단 하나의 기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작품이. 휴가를 나온 형과 만나는 그 기억이 나오는데 진짜 만났을 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웃고 환희에 차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몇 달 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야전병원에서 보내온 형의 편지와 또 병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같이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131쪽 텍스트에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1943년 9월 30일 이제 형이 보낸 내용이죠. 사랑하는 아빠, 애석하게도 19일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탱크에서 총알이 두 다리를 관통했고 다리는 절단했어요.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에서 절단했고 왼쪽 다리는 허벅지에서 절단했어요. 통증은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엄마를 위로해줘요. 모든 게 지나갈 거예요. 2주쯤 지나면 저는 독일에 있을 거예요. 그때 면회 오세요. 저는 겁쟁이는 아니었어요. 이만 쓸게요. 아빠, 엄마, 우배 모두에게 안부 전합니다. 아들 구르델. 자, 그 다음에 1943년 10월 16일 밤 8시 그는 623 야전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편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작품 속에서 보면 엄마가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죠? 죽었으니까 엄마가 슬퍼하고 또 아버지도 절망적으로 절망에 빠지고 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지겠죠. 부모님들 간의 어떤 말없는 암시 묵은 속에서 곁에 없으면서도 늘 같이 있었던 그 형에 대한 여러 그 개인적 기억들이 이제 계속 서술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술 내용에 보면은 본인의 해상적 기억도 있고 부모 이야기로 나타나는 소통적 기억, 또 가족 사진이나 일기나 편지 이런 기억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거기서 사진이나 일기나 편지 같은 거는 팀의 말로 보자면 확정된 기억들이고, 왜냐하면 사진이나 일기나 편지는 남아있는 것이니까 영원히 보존되죠. 또 해상이나 어떤 소통적 기억은 감정적으로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남아있는 확정된 기억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면서 잊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확정된 기억은 뭐 사진이나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억이죠. 감정이 배제되고 좀 객관적인 그런 기억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작업에서의 왜곡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기억이 이제 이런 확정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이 전선에서 보내온 편지나 동부 전선에 투입된 그때부터 부상당하기 한 달 전까지 쓴 몰래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 확정된 기억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의 기억 속에 있는 형의 모습들,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무장 친위대원으로서의 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형의 일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132쪽에 이제 나옵니다. 132쪽이죠.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지금 글자가 조금 제가 여기 텍스트가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아서 여기서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2월 27일 지역을 샅샅이 훑다. 노획물이 많았다. 그 후 다시 전진. 이어서 팀은 이 말 뒤에는, 즉 노획물이죠. 전장에서 이제 획득한 거 물건. 이 노획물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무기일까? 이 느낌표는 왜 있는 것일까? 일개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중간중간에 넣는 겁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노획물이라는 단어가 유대인을 지시하지는 않는지, 당시 형이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는지가 팀의 집요한 질문이다. 일기의 또 다른 구절. 그래가 또 나옵니다. 도네츠 강의 다리 끝 75m 떨어진 곳에서 이반이 담배를 피운다. 내 기관총밥. 여기서 이반이란 말은 러시아 군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이반입니다. 그럼 이반이 담배를 피운다 이 말은 러시아군이 담배를 피운다 이 말입니다. 내 기관총밥. 이제 내 기관총은 다다닥 쏴서 이 러시아군을 죽인다는 말이겠죠. 밥이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들. 이런 걸 이제 팀이 동생이 보면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형과는 완전히 다른 기억이죠.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공책을 덮어버렸던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억을 다 보면은 너무 어쨌든 자기의 개인적 기억에서의 그 형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죠? 기관총 밥 뭐 이런 거. 그죠? 뭐 여기도 나오잖아. 뒤에 어디입니까? 내 기관총 밥은 한 러시아 병사다. 어쩌면 형 나이 또래다. 막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던 젊은이. 첫 한 모금. 내뿜기. 타오르는 담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즐긴다. 다음 한 모금을 빨기 전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기억과 소통적 기억, 이런 확정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이게 모두 같이 동시에 서술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또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서사 전략이 이 작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은 기억 담론에서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된 이후에 독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어떤 독일인들의 희생, 즉 그 전까지는 독일인들이 가해자로서 죄인처럼 무조건 반성해야 되고 이런 기억이 문학 작품 속에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기억 담론이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희생자로서의 독일인의 모습도 그리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 도시를 폭격하고 이런 것도 이제 우배팀이 이 작품에서 서술하는 처리 방식도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살펴보면 이 부분을 보세요. 먼저 가족을 걱정하는 형의 편지가 온다. 영국인들의 공습에 대해서 여기서도 매일 듣고 있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살인이에요. 그리고 비인도적이에요. 자, 형의 이런 이제 내용도 인간적인 모습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우배팀이 형이 일기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팀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과 교수형 당한 후에 매장되지도 못한 러시아 병사를 언급한 그 하인리치 장군의 편지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편지를 개인적인 기억을 이렇게 열거하면서도 공식적인 그 독일의 어떤 그 비인간적인 어떤 만행에 대한 것도 이렇게 기록을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영국군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된 함부르크의 상황을 팀은 3살짜리 꼬마였던 자신의 기억으로 묘사한다. 묘사한 내용을 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그림들 중의 하나다. 방공호 속의 인간들. 늙은 남자는 울고 있고 한 여자는 품에 3장을 안고 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형의 편지를 또 얘기합니다. 형의 편지가 온다. 오늘 아침에 편지 받았어요. 함부르크의 80%가 파괴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강해졌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문장에 이어서 그 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방공호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라는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술 방식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그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의 그 미하엘의 그 기억은 조금 편중된 개인적 기억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독자들이 감정을 이입하면은 한나에 대한 동정심이 훨씬 더 강해지고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좀 희석될 수 있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런 개인적 기억에 또 감정이입이 너무 입되는 것을 막는 객관적인 기억도 같이 이제 나열하는 거죠. 이런 서술 방식이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보다 비평가들에게 좀 더 호평받는 그 이유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아야 됩니다. 조금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들을 보면은 이 우베팀이 여러 다양한 기억들을 그리고 파편적으로 나열하고 또 형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도 있고 또 일상적인 어법들은 이탈릭제로 처리한다든지, 어쨌든 이 우베팀이 이런 글쓰기 전략을 자기 강연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서사적 몽타주 기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몽타주란 말은 알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한 화면에 이제 같이 이어 붙이는 거죠. 파편적인 것을, 그죠? 그래서 이제 서사란 말은 내러티브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 서사적 몽타주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베팀이 강연에서. 구체적으로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그 연대기적 서사가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 쭉 그냥 열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에 따라서 서사 이야기하고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또 어법도 좀 다양하게 인용하고 기록 자료들도 또 같이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 우베팀이 작품 속에서 행에 대한 어떤 혹은 전쟁에 대한 개인적 기억이나 또 부모님과 누이의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 가족 간에 나누는 이야기, 소통적 기억이죠. 또 가족 사진들이나 형의 편지와 일기, 이런 거. 그 외에도 나치 하이니히 장군의 편지 아까 나왔죠. 또 힘물러라는 무장 친위대 연설, 이런 공식적 기억이죠. 이런 문화적 기억도 역사적 자료들도 같이 서술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반성과 질문들을 같이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몽타주 기법으로 하니까 효과가 상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형과 가족들의 어법을 직접 인용하고 또 이를 이탈릭제로 처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거리감을 취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실을 좀 파편적으로 끔찍한 사실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나의 문장을 요약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표현 중에 보면 잿더미가 된 함부르크, 또 아들을 잃고 집도 잃다, 뭐 이런 표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온 그 작품 슐링크가 묻는 자는 그 끔찍함을 의무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만들며, 이렇게 표현한 그 위험성이 이제 이 작품에서는 조금 다른 서술 전략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133쪽입니다. 자, 이 화면상으로 글자가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제 텍스트에서 한번 볼까요? 133쪽에 자, 제 텍스트에서 직접 그 작품 속의 인용 내용을 봅시다. 아버지 세대, 가해자 세대는 이야기하기 또는 침묵하기로 살았다. 이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침묵하기. 여자들과 노인들은 폭탄이 쏟아지던 고향에서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끔찍한 일들은 이렇게 해서 세부 사항들 속에서 해체되었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며 가정사가 되었다.
이는 대개 다 같이 편안하게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 일화 속에서 해체되었고 아주 드물게만 뜬금없이 경악이 터져 나왔다. 이제 뭐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뭐 좀 죄도 좀 희석되죠. 좀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그 속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 기억이 개인적 기억의 뒤로 사라지지 않고 서로 병렬되면서 독자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 우베팀의 작품의 서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베팀이 여러 가지 기억들을 파편적으로 나열하면서 독자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살았던 그 당시를 분석하고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독일이 전쟁에 진 이후에 독일인들을 나치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담론에 대해서 또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소통적 기억 속에서 형은 나치의 희생자로,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죠? 그렇게 얘기가 또 되죠.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운명의 희생자, 이렇게 이제 가족들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무장 친위대는 정상적인 전투 부대였다. 범죄자는 다른 부대, 친위대였다. 작전 부대들이지 특히 저 위 지도층, 그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상주의가 악용되었다. 이 지도층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형을 희생자의 위치로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태리액체로 인용된 다른 소통적 기억에 보면 우베팀은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또 여기에 대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봅니다. 그 소년, 즉 우베팀이죠. 그 소년은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불복종의 용기를 심어준 적이 있음을 기억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 독일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그 당시 이제 히틀러, 나치를 지지했던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한테 이런 식으로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세뇌를 시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도 아니었다, 빠지거라, 조심하거라는 있었지만 아니오라고 말하기, 거부하기, 불복종은 없었다 이 말이죠. 용감하라는 교육은 항상 있었겠죠. 독일 남자들이 이것은 늘 용감한 것과 하나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겁먹기로 이어졌다. 용감하게 참전 안 하면 겁쟁이라고 비난받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당시 독일 남자,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대화 내용이고, 어머니와 달리 팀의 아버지에게 이 전쟁이나 나치 시대는 애도를 하기 위한 그런 계기는 아니고, 아버지는 자기가 경멸했던 꽁무니 빼기, 남자가 비겁하게 꽁무니 빼고 이런 거, 또 명령 복종이라는 그 당시 전후에 만연했던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아버지는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불쾌한 모욕감이나 억지 부리기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버지 세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세대들은 그러한 아버지 세대의 어떤 비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가 많죠. 전후 세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권위를 잃었지만 집안에서는 가죽 벨트로 아들을 체벌한다든지, 그는 아버지에 대한 팀의 개인적 기억이 어떤 폭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폭력이 정상이었고 어디에서나 때렸고, 그 당시에 학교든 집에서든 길거리에서든 교육적으로, 우리도 옛날에 사실은 6.25 때라든지 그때 아버지나 회초리도, 저도 맞은 적이 있지만 회초리를 교육받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체벌 주고 뭐라면 학생 신고해버리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하기 좀 힘든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책을 안 하는 게 맞죠. 말로써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가 반성하고 바뀌어야지, 그 말로써 안 되면은 뭐 체벌로서 고쳐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맞으면 아프니까 내내 하겠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친구라는 그런 영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동건, 유호성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봤습니까? 저는 이제 386세대인데 지금은 586세대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밀대길래로 맞고 이랬어요. 집단적으로 이제 전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실 전체 학생이 벌 받고 뭐 책상에 올라가서 글상을 든다든지 의자를 들고 벌도 서고. 그때는 그게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당연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코 선생이었고 우리는 참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따랐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교육 방식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독일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폭력에 대해서 용인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에서 그런 내용을 밝히는데, 한나가 역시 가죽 벨트로 미하엘의 얼굴을 내리치는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개인적 기억으로 머무르면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숙고나 이런 거하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한 번 있었는데, 화가 나서 뭐 어떤 응급결에,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거사와 연결 이런 게 없어요. 그 책을 읽은 남자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비평가들의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자, 이렇게 이제 우배팀은 여러 가지 기억들을 이제 명렬함으로써 가해자의 입장과 판단을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집단적 기억과도 같이 병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통해서 상대화시키고 거리감을 또 조성하고, 개인적 소통적 기억을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개인화하는 대신에 객관적인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걸 좀 맥락화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폭력의 시대의 한 사례로 보여주고, 형을 또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 한 사례로 또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은 독일인의 미덕인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 뭐 의무, 희생, 뭐 이런 아주 평범한 그 당시 독일 남자들의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개인적 기억과 소통적 기억이 있던 집단적 기억의 일부로 변형되면서 이렇게 팀의 서술 전략이 앞서 나왔던 그 슐링크의 서술 전략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 기억과 이 집단적 기억 간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메우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아버지인 가해자와 이 글을 쓰는 우배팀, 나의 어떤 기억의 간극을 줄여가는 동시에 이제 또 나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아버지나 형을 대신해서 행하는 어떤 반성과 애도의 작업이 이 작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 작품이 기억 문화와 관련해서 모범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135쪽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35쪽에 조금 여기가 잠깐만요. 자, 여기 맞네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우배팀이 육체적인 고통, 즉 뭐 눈의 통증, 여기 나오죠. 다리의 통증,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성과 애도의 과정에서 자기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것도 화면이 좀 그래서 제 텍스트로 비추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운다. 내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리고 형의 무지, 자발적 무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 알아야만 했을 것에 대해서 모든 억눌렸던 눈물을 흘려야 하기라도 하듯이 그들은 알지 못했다.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부모 세대와 또 형은 뭐 아버지와 거의 마찬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 이 우배팀이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응? 팀은 또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의 무덤을 또 찾아보려고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 나이가 많았는데 죽은 아들의 무덤이라도 보기 위해서 러시아로 떠나는데 그 여행을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제 우배팀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팀이 그 러시아에 가서 이제 키예프라는 곳에서 작품 낭독회 도중에 독일인인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수치심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해나 반성이나 애도의 과정이다. 이 글쓰기가 이런 기억 작업과 진행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낯설었던 형의 모습이 작품의 끝에 가서는 완전히 팀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나치 범죄자에 대한 형의 침묵, 거기에 대한 형의 동조를 이 동생이 한편으로는 유죄 판결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과거에 독일인의 미덕을 강요받았던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고 형이 일기를 쓴 것 자체에서 형이 나중에 반성하는 이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도 사실은 나옵니다. 나치 친위에 대해서는 금지된 일인데 사실 형이 거부하는 어떤 자치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동생이 팀이 형이 일기를 일기 쓰는 걸 멈춘 대목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죠.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보는데 이 행위에서 형의 명백한 거부,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팀은 자신의 책의 마지막 문장을 다름 아닌 형의 일기의 마지막 대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볼까요? 이 글을 끝으로 나는 형입니다. 나는 일기를 마감한다. 왜냐하면 가끔씩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기록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짓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형의 모습은 팀의 소망하는 모습과 완전히 겹칩니다. 이처럼 팀의 글쓰기 작업은 개인적, 소통적 기억을 문화적 기억과 연결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많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또 가족을 문화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 나가는 말이 있지만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앞에 다 언급된 내용은 이제 요약한 겁니다. 나가는 말은. 그래서 이런 그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독일의 기억 문화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배팀의 이 작품이 만약에 영화로 영상화 된다면은 저는 한번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모르겠어요. 독일에서는 영화로 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개봉된 적이 없죠. 우리가 물론 베르나트 슐링크의 작품 책 읽어주는 남자도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집단적 공식적 기억만 또 너무 그죠?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고 기억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죠. 또 가족의 기억은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항상 틈나는 대로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배상하고, 지금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치 범죄자들이 멀리 외국에 남미라든지 숨어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지금도 처벌합니다. 그 죄를 물어서. 일본하고 비교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게 유럽에서는 어쨌든 독일이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수출하고 안 삽니까? 일본 혼자서 뭐 잘 살 수 있어요? 식량 문제라든지 다 수입해서 살고, 그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 자체 내에서 나치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자기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저렇게 완강하게 은폐하고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이제 피해국들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시아인들이 제가 보면 좀 물러터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독일보다 훨씬 더 잔인한 그 뭐 생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 의식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에 정보통신 분야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알리고, 뭐 우리 방커처럼, 그죠? 그래서 알리고 해서 세계인들이 이런 걸 알고 전 세계에서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마 일본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아마 따라가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처럼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지금 시간이 51분 30초인데 결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나가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 다룬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일제 식민지나 군사 독재 경험을 이제 하지 못한 지금 세대들, 여러분 세대도 그렇죠. 이런 우리 2, 3세대들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또 유신, 박정희 시대 유신 독재에 대한 평가 등이 아직도 세대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다르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화적 기억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방금 독일 기억 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국의 기억 문화 담론에도 좀 다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은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